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보험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플로우는 어떤 도메인이든 간에 비슷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각 도메인마다 그 특수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원하는 종류의 아웃풋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각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보험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곽기은이고요. 현재 이제 학부는 경제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전공을 하고 석사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마스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 본사를 둔 재보험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SK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보험사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 재보험 그리고 보험과 관련돼서 이제 도메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서는 어떤 분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보험 데이터 분석을 함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보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기초적인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통계 모델링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험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학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설 수립을 하고 심화 분석을 들어갑니다. 이제 모델링까지 여기가 포함이 되는데 가설 수립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보이는 컬럼들을 분석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대상, 즉 저희가 실무자들이라든지 팀장님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모델링까지 함께 진행을 간단하게 모델링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딥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스케일업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저희의 시각화를 활용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파워 BI를 함께 이제 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BI에서는 아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EDA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설 수립을 해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스토리라인에 맞게끔 이제 파워 BI의 대시보드를 구축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각각 세 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가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 즉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야 어떤 분석을 할지 그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무자들과 소통을 할 때에도 거리낌 없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무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무진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은 필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의 방향성을 정합니다. 이렇게 분석의 방향성을 미리 정해둬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만져보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나갑니다. 여기에 마지막 섹터에서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희 리소스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특정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분석을 했다가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걸 다시 시도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잘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울 두 번째 섹터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설 수립을 하고 저희가 그 가설을 검증을 해 나가면서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설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가설을 수립을 할지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단순한 가설을 가지고서는 단순한 인사이트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현업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팁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설들을 실제로 검증을 해보면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모델링까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났으면 이거를 잘 포장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이 분석 결과를 뭐 리포트의 형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결과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저희가 갖고 저희의 결과물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워 BI를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파워 BI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툴로서 이제 맥은 안 되고 맥 OS는 안 되고 이제 윈도우에서만 이제 잘 돌아가는 그런 툴이긴 한데 우선 이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가장 기본기들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파워 BI용 데이터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파워 BI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그리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만든 이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파워 BI가 아무래도 이제 대시보드라는 게 사용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대상이 뭐 임원인지 아니면 팀장님인지 또는 실무자인지에 따라서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도 다 달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면서 저희는 총 3가지 종류의 대시보드를 구축을 할 예정인데 함께 하나하나씩 구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곧바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 같이 목표를 어떤 것들을 이번에 이뤄 나갈지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균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는 이제 현재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할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소개를 드리고 큰 그림에서 저희가 어떤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한번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는 이유가 사실 데이터부터 봐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즈니스예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는 결국 데이터 분석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알맞는 데이터 분석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것과 같이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제 초보는 데이터부터 확인을 해보려는 습관이 있지만 사실상 이 데이터 분석의 본질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고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먼저 검증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저희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비즈니스 측면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먼저 짚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POC라든지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단계에서는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면은 얼만큼 임팩트가 있는지 먼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먼저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 보험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험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이랑 동일합니다. 매출과 이익을 올리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용을 줄이고 싶어요. 이거는 어떤 회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 측면에서는 마케팅, 투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장악력을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흔히 보는 광고와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한 이벤트를 해서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성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밑에 투자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지불을 하면은 그 보험료를 갖고서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어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명보험사에 더욱더 중요한 원리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다양한 상품들이에요. 옛날에는 뭐 화재보험 아니면 자동차 보험 등 이렇게 큼직큼직한 보험들만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펫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스쿠터 보험, 전기 자동차 보험, 전기 자전거 보험, 이런 것 같은 상품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드론도 생기고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험 상품들도 이제 같이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험 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새로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전체적인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손해율을 줄이는 거예요. 손해율이라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 보험이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 집이 화재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다든지의 방식을 통해서 이 보험사들한테 보상을 받는데,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손해율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게 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그 손해율을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연관성이 있나 보면은 오른쪽에는 재보험이 있습니다. 재보험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험의 보험사예요. 저희 개인들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기 전에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도 너무나 많은 큰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재보험을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있는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화재가 나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몇십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면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라든지 그 보험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그 리스크만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에 재보험을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손해율의 바텀 라인을 정해 놓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맥스 손해다. 하지만 이 정도 이후로 우리가 손해가 나면은 재보험을 통해서 이거를 메꿀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이 피보험자는 저희가 이제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피보험자를 골라야겠죠. 저희가 뭐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5번이 과거에 났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 보험자가 또 이제 다른 사고를 일으킬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좋은 피보험자를 고르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손해율 경감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시는 게 보험 사기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험 쪽에서도 이런 보험 사기가 있을 수 있고, 손해보험 쪽에서도 뭐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보험 사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왼쪽에 보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느 정도 상반되는 느낌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상품을 만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보험 상품을 팔아야 매출이 올라가는데, 반대로 그렇게 너무 시장을 파이를 확대를 하다 보면은 손해율이 높은 사람들을 저희 높은 사람들도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입장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이렇게 매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한 사이클이 돌면은 이 매출 늘리는 것보다는 이 비용 감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는 그것과는 조금은 뭐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보험 사기 탐지 쪽으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이해를 했으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거냐. 자, 그러면은 보험 사기 검토 쪽을 봤을 때 사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모든 클레임을 다 사기인지 아닌지 일일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보험 클레임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할 인력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자동차 클레임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1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보험 사기 검토를 위해서 사람을 쓰면은 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오히려 더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 사기를 검토를 하는 대상도 이제 작은 건들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큰 건들을 위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클레임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보험 청구가 이제 100%라고 하면은 이 100개의 클레임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한 2개 정도밖에 이 보험 사기인지 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2%인 검토 대상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이전에 보인 것처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보험금을 안 나가도록 만들고 싶은데, 지금 현재의 구조로서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ROI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 이 2%를 5%라든지 10%로 늘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이 여기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의 강점이 뭐길래 여기에 이런 시나리오에 딱 맞냐?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은 일단 한번 자동화를 해 놓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검토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 클레임이 100개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런 룰셋 같은 것들을 정해서 이런 룰셋 중에서 몇 개 이상이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probability를 제공을 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보험 사기건을 조사하는 이 인력들이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케이스를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런 보험 사기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50만 원의 인력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은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클레임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 건당 클레임의 비용이 뭐 50만 원에서 2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인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클레임 건수를 검토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데이터 분석 아니면은 그 ML 모델링과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보험 사기 요인 탐색, 보험 사기 예측, 그리고 룰 베이스드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그냥 예시로 저희가 활용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받았다. 데이터 엔지니어로부터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Vehicle Insurance Claim Fraud Detection이라는 이제 캐글 데이터셋을 이제 가져왔는데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전에 받은 데이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초반에 살펴보는 방식을 조금 자동화해 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만드는 펑션들을 이후에도 조금 더 일반화해서 다른 데이터셋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이전에 보여드린 그 캐글 데이터셋을 실제 가져온 URL인데요. 이 타이틀을 보시면은 Vehicle Insurance Claim Fraud Detection, 이제 보험 사기 디텍션이고, 여기에 보이신 것 같이 자동차 인슈런스 관련된 보험 사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밑에는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 디스크립션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이 워낙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제가 이후에 조금 더 각 컬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 여기에 한 33개의 컬럼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zip 파일 안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기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일단은 시작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0번째 스텝이 하나 더 있죠. 이제 바로 환경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콘다를 활용을 해서 환경을 빠르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콘다를 활용을 해서 가상 환경을 만들고 거기 안에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가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는 각 패키지마다 서로 다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패키지가 있다면은 그 패키지와 관련된 그 패키지와 상호 호환되는 버전을 갖고 있는 다른 패키지들을 함께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로에 대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패키지에 대한 컨플릭이 발생을 하고 한 환경 안에서 제대로 저희가 만드는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우선 먼저 콘다를 활용을 해서 가상 환경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다 create n 하면 이제 name에 대한 약자이고요. 저는 뭐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제가 만드는 환경의 이름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저는 3.11 버전을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Y를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콘다 activate test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드는 콘다 환경이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그 파일들이 있는 장소로 가셔서 이제는 거기 안에 있는 requirements.txt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패키지들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파일들을 이제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 두시고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맥북의 경우에는 ls 아니면 윈도우즈의 경우에 dir을 입력을 하시면은 해당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quirements.txt 안에는 제가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안에 설치한 패키지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키지들의 정보를 읽어 들어와서 현재 있는 이 가상 환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pip install로 설치를 할 건데 pip install 하시고 r 이거는 이제 requirements.txt라는 파일들을 읽어와서 거기 안에 있는 패키지 정보를 활용해서 다운로드를 할 거다라는 커맨드이고요. 그래서 requirements.txt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관련된 여기 안에 있는 패키지들이 아마 여기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패키지들보다 아마 더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환경이 설정이 되었으니 그러면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에 받았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빠르게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초기 탐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고요. 먼저 관련된 패키지들을 읽어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강의의 목표는 저희가 데이터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럼이라든지 다양한 값들을 저희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펑션을 만드는 게 이번 이제 코드 실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VS 코드에서 진행을 할 건데 만약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다른 이제 코드 에디터가 있다면은 다른 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만든 환경을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메타코드라고 이제 환경 설정을 해놔서 이 아나콘다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본인이 만드신 가상 환경을 여기에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패키지들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관련한 데이터도 읽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데이터를 받으면은 사실 저도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몇 개의 앞에 있는 몇 개의 로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여기에 df.head를 해서 몇 개의 로우를 보면은 컬럼이 많다 보니까 너무 몇 개 이상이 넘어버리면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판다스 set 옵션을 보시면은 여기에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옵션 중에서 디스플레이 하는데 그 중에서 맥스 컬럼의 개수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none으로 설정하겠다 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df.head를 해보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컬럼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쭉 훑어보면은 뭐 month라고 해서 날짜와 관련된 컬럼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make라고 해서 자동차 제조사, 여기는 혼다, 도요타 등이 있고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다면은 언제 받았는지 관련된 날짜가 있고요.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여부, 나이와 같이 어떤 특정 개인 정보들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policy type이에요. 이 policy type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뭐 liability라든지 collisio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또는 본인의 물건, 여기로 치면 이제 자동차가 되겠죠. 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liability와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뭐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지 어떤 책임이 있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한 보험금을 제공하는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그런 보험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vehicle 카테고리들도 있고요. 뭐 스포츠카인지 SUV인지 아니면 세단인지, 그것들 이외에도 쭉 관련된 policy accident date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의 연식 같은 것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컬럼이 있죠. fraud인지 아닌지, 즉 보험 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컬럼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저는 이 데이터를 받으면은 한번 쭉 훑고 관련된 컬럼들을 묶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대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는데요. 사고 날짜, 사고 접수 날짜, 차량 정보, 사고 정보, 가입자 정보, 보험 상품 정보, 보험 사기 여부, 이렇게 저는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좋은 점은 나중에 저희가 인사이트를 뽑을 때 굉장히 유용해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험 사기인지 여부를 날짜를 갖고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고 날짜와 관련된 이 컬럼들을 가져와서 관련 분석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량 정보와 관련된 분석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량과 가입자 정보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드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청크별로 나눠서 처리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에도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컬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사고 날짜, 사고 접수, 차량 정보, 사고 정보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잘 아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입자 정보 중에 한 가지 특이했던 컬럼은 driver rating이에요. 이거는 이제 운전자 등급인데 여기에서 운전자 등급을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그 티맵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의 블루링크 등에는 저희 운전 습관을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 점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보험료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뒷단에는 그런 걸 바탕으로 조금 차별화를 두는 이제 그런 상품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드라이버 레이팅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본인 특정 운전자들을 어떻게 이제 등급을 매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험 상품 정보인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policy type, 정책 유형, 그리고 base policy, 이런 것들이 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풀 커버리지라고 하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다치게 했든 아니면은 다른 사물에 피해를 주었든 본인의 차량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커버리지를 갖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그런 거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디덕터블도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고 보험금도 달라집니다. 이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에 대한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험료가 측정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보험 사기는 결국 돈을 타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식의 사고를 내야 차량 관련된 보험금을 받는다.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내야 사람 관련된 보험금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보험 상품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컬럼 단위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각 밸류 값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fraud인지 여부를 가지고 오면은 이 unique 값을 활용을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유니크한 값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컬럼인 policy type을 보시면 스포츠카 중에 liability, collision 하고 스포츠카 중에서 apparel도 있네요. 마찬가지로 세단도 있고 utility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하나하나씩 봐도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df.shape이라든지 아니면 df.nunique 아니면 df.info를 활용할 수도 있고 df.describe를 사용할 수도 있고 df.isNull sum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들은 보시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인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df.shape은 이제 모두가 다 아시니까 굉장히 쉬운 함수니까 그냥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df.info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컬럼들이 뭐가 있고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df.describe인데 이거는 이제 numerical한 변수들에 대해서 통계값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결혼 여부 이런 것들 카테고리컬 변수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missing value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먼저 is null을 하면은 이거는 이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와 로우 개수와 컬럼 개수에 따라서 다 똑같고 단순히 해당 값이 null인지 아닌지 여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um을 해버리면은 컬럼 단위로 su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파이썬에서는 false는 1이고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이거의 컬럼 단위를 다 썸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true가 2개 있다라고 하면은 true는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month 안에는 2가 나오겠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봤을 때 다 sum 값이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value 값들 중에 null인 값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죠.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 셋이네요. 근데 여기에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 중에서 null 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numerical한 값은 999를 넣기도 하고요. 0이라든지 아니면 categorical 변수는 뭐 NA를 직접 그냥 string 값으로 넣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나중에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저희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죠. 이제 각 밸류 값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디스트리뷰션은 어떤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저는 그런 방식에는 시각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버리면은 저희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김새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롯리를 좋아하는데 플롯리 익스프레스를 일단 가져와서 히스토그램이랑 카운트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 카운트 플롯이랑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이제 누메리컬한 변수들, 카운트 플롯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플롯을 만드는 거고요. 가장 먼저 히스토그램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px.histogram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변수, 여기에 어떤 상수를 넣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은 하나의 팁을 간단하게 드리면 dir 해가지고 보시면 이거 관련된 dir 해서 관련된 펑션들을 보면은 여기에 뭐 scatter plot이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방금 사용한 histogram도 있고 bar plot도 있고 box plot도 있네요. 그래서 px 점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펑션들을 dir 하면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히스토그램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help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가 넣어야 되는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든지 x 값에는 뭐가 들어가고 y 값에는 뭐가 들어가고 색깔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참고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그 다음에 x에 들어갈 거를 넣어야 돼요. 저희는 한번 그러면은 여기에서 age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넣어볼게요. 나이를 넣고 이 변수들 중에서 타이틀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이틀은 histogram of age 이라고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나이의 디스트리뷰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0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널 값을 0으로 여기에 대체를 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를 하고 보면은 가장 어린 나이는 16세, 가장 나이 많은 피보험자는 80세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은 누메리컬한 변수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변수들도 보자면은 카운트 플롯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히스토그램 펑션을 사용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뭐 marital status 저희 결혼 여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이틀은 of 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더 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카테고리 오더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X축에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 안 했다를 저희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X축에 어떤 순서대로 관련된 카테고리들을 나열해서 보여줄지를 여기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변수들을 순서를 나열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냐 보여드리자면은 이 한 컬럼에 대해서 value counts를 하면은 이 각 카테고리별로 몇 번 이제 발생하는지 해당 컬럼에서 몇 번 발생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rital status라는 marital status라는 컬럼 밑에 이제 married 한 사람은 1625명이 있고 이제 divorced는 76명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판다스 시리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다스 시리즈는 컬럼이랑 다르게 왼쪽이 인덱스고 여기는 값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 인덱스 값만 가져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인덱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러면은 X축을 나열을 해라 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이 married, single, divorced, widow 라는 식으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make를 한번 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폰테이크, 도요타, 혼다, 마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시각화를 해서 하나의 컬럼을 보니까 굉장히 잘 보이죠. 근데 하나 조금 여기서 부족한 점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귀찮고 다른 데이터셋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함수화해서 자동화해서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함수화부터 해볼게요. 함수화하기 쉬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트 플롯이죠. 카운트 플롯에서 함수화 했을 때 여기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살펴보면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파라미터로 받아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컬럼 이름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컬럼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그래서 인풋 파라미터로 컬럼을 넣고 저희 타이틀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도 컬럼이 뭐냐에 따라서 바뀌게끔 해주고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바꿔주면 이제 함수 완성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잘 되나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df를 넣고 똑같이 make를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뜨죠. 그 이유는 사실 주피터 노트북 내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그리면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내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펑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희가 실제로 보여달라라는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fake.show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해당 피규어를 저희가 나중에 특정한 값으로 받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f는 해서 count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f라는 이제 이 피규어를 저희가 return 값으로 받았으니까 이것도 역시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count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함수화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히스토그램이겠죠. 히스토그램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줍니다.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그리고 df 똑같이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만 카테고리 오더를 저희가 안 넣기 때문에 요거만 빼고 진행을 이렇게 해주면은 히스토그램 플롯 해서 하면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f 이 return된 값들 바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동화까지 몇 단계 안 남았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펑션화 했으면 이 펑션이 데이터셋 전체에 적용이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야 진정한 자동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데이터셋에 저 두 개의 펑션을 자동으로 적용을 해서 각 컬럼별로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루프를 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일단은 df를 루프를 돕니다. for column in df.columns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각 컬럼들 값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한 번만 돌고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카운트 플롯인지 히스토그램인지 저희가 이 컬럼을 루프를 돌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컬럼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 힌트를 info라든지 여기에 보면 요거는 데이터 타입의 오브젝트, 요거는 int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테이션을 조금 더 뒤지면서 관련한 데이터 타입을 캡처를 할 수 있는 이 펑션을 이제 판다스 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if pd pandas api types is numeric dtype 요 같은 경우는 시리즈를 제공을 해주면은 이 판다스 객체가 뉴메릭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뉴메릭 컬럼이면은 true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df 컬럼을 제공을 해주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간 과정도 보기 위해서 컬럼도 한번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else를 했을 때 not numeric이 나오죠. 즉 이제 이걸 바탕으로 숫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판다스에 있는 이제 데이터 타입의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은 뉴메릭도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컬도 있죠. 그래서 if else 그래서 여기에서도 api.types is object dtype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month와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라고 뜨네요. 자, 그러면 전체 컬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컬럼이고 이 브레이크를 없애면 이제 month는 오브젝트, week of month는 numeric, make는 오브젝트, 뭐 month claimed도 오브젝트, 성별 오브젝트, age는 numeric 이런 식으로 뜨죠. 자, 이렇게 로직을 넣었으니 이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펑션들을 여기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 피겨 함수들을 통해서 그 시각화 이제 피겨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것을 저장할 리스트도 일단은 정의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뉴메릭인 경우에는 아까 히스토그램 플롯이었죠? df하고 column을 넣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count 플롯을 이렇게 요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fig list.append 해서 만드는 그 피겨들을 다 저장을 해두고요. 이미 함수 안에 fig.show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저희한테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고도화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fig.show를 이 펑션 안에 안 하고 그냥 return 해가지고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각화가 다 만들어졌으니 한번 살펴볼게요. 뭐 count plot of month를 해서 January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week of month, day of week, 자동차 제조사들, 그리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도시에서 사고가 많이 났네요. 그리고 day of week claimed, month claimed, 성별은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싱글 있고요. 나이와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30 초중반까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이 30 몇 세에서 40 몇 세가 많네요.
policy holder, 이 피보험자 그 본인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policy type 같은 경우는 세단 관련된 보험 종류들이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자동차 종류도 세단이 가장 많고 요거는 이제 자동차의 가치, fraud인지 아닌지 여부, 보험 사기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은 보험 사기인 경우가 912건밖에 없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다른 컬럼들도 쭉 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데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만든 이 펑션을 한 번 더 래핑을 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plot df 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만 넣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보여주고 return fig list를 return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런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안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utility.py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그 펑션들을 이런 식으로 다 넣어 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넣은 펑션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아까 count 플롯이 있고 histogram이 있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플롯을 만드는 함수도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저희가 다른 노트북에서 그냥 단순히 utils에서 임포트를 해온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패키지들을 임포트 해오는 거랑 굉장히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저희 로컬 컴퓨터에 다 관련된 패키지들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고 이게 그런 패키지들을 어디서 읽어오는지 내부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임포트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from utils 해서 import 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함수를 포함한 저희가 지정해둔 객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고요. 만약 그런 게 싫다, 여기에 있는 특정한 함수 몇 개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가져오고 싶은 것만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lot data frame까지 해서 가져오면은 아까 저희가 만든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 펑션 이름만 조금 다르고 동일한 펑션이기 때문에 df를 넣고 카운트 플롯이기 때문에 아까 그 make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펑션들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관련된 설명들을 적어놨죠. 그리고 df 해서 요거는 pandas 데이터 프레임이 인풋으로 들어와야 되고 column name 같은 경우는 string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함수의 아웃풋은 plotly express의 histogram이다 라고 위에서 다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해주고 그리고 밑에에는 이런 관련된 docstring을 제공해줬어요. 그래서 이 docstring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저희가 px.histogram에 대한 변수 인풋 파라미터를 알기 위해서 help 펑션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사실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큐멘테이션이에요. 이 다큐멘테이션이 이런 px.histogram이라는 펑션을 정의를 해서 만들 때 거기 안에 이런 식으로 docstring의 형태로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help라는 펑션을 사용하거나 다른 식으로 px.histogram을 해서 볼 때 안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plot count plot이라는 함수 저희가 정의한 것도 이런 식으로 이미 나오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걸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펑션의 인풋 그리고 아웃풋 값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docstring을 여기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help 펑션을 사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름의 펑션을 여기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이것들과 동일한 것들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te a count plot for a specified column 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동일한 텍스트인 거고요. 이렇게 docstring을 적는 게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저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는 굉장히 분명하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래의 저를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펑션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코드가 복잡해지면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왜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뭔지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docstring을 미리 만들어놔야 미래의 저에게도 그리고 디버깅을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해진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으니 이거 관련해서 인사이트를 조금 더 뽑아내기 위해서 사실 도메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죠. 저희가 단순히 데이터만 보고서 이 보험 관련된 전문가들에 대비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도메인에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policy type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 산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도메인 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석을 위한 가설들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그려보면서 데이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으니 이번에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도메인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보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할 거면 보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할 가설들 설정하든지 아니면 모델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들으신 후에 뒤에 있는 이런 가설들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험에 관련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크게는 이제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개인용 차량,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 이렇게 보험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커버하는 범위도 달라지기도 하고 커버하는 범위가 같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보험료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이 다 달라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업무용 차량과 이륜차의 차량은 사고율이 굉장히 다르겠죠. 즉 사고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험료도 다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상품의 구조들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보험의 종류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각의 차량들이 갖고 있는 위험도, 사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용과 영업용, 이륜차 이런 것들이 다 사고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데이터셋은 개인용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개인용 안에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각 상품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그리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축과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해서 보험금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보험금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어서 총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 상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타인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거, 그리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거. 여기 여기 표에 보시면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 2, 이런 타인에 대한 보상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사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인 배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이제 자동차랑 이 사고가 났으면은 당연히 이제 상대방의 자동차도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물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필수인지 아닌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가 필수인데, 다른 나라는 이제 그 나라의 시장의 상황, 그리고 또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필수인지 여부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상품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본인이 다친 것 중에서 사람 대상이라고 하면은 자기 신체 사고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고를 냈을 때 저희도 차에 타고 있는 저희도 이제 부상의 위험이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상에 대해서 보험금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고를 냈을 때 이런 차량도 당연히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해도 보험 상품으로 이제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방금 커버를 했고, 세 번째, 타인이지만 사람에 대한 배상, 대인 배상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대인 배상 1이랑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다른 것들은 많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 대상이다 보니까 액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 배상 1은 뭐 특정한 금액까지 보험금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그것도 모자란 더 큰 보험금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타인 배상 2를 가입을 했어야 제공을 이제 보험사에서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본인 중에 사람 대상은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무보험인데, 저희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상대방의 책임이었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보험금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보험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보험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들면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사고를 당한 입장이더라도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체는 이제 저희의 보험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라고 적혀 있는 커버리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커버리지고요. 보험 상품이고, 그거 이외에는 이제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외의 옵셔널들을 어떻게 넣냐, 그리고 본인의 나이라든지 개인정보 아니면 어떤 차량을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런 보험료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보험료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험 상품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보험을 들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정보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험료가 우선 측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한 변수들은 뭐 차량 정보, 나이, 운전 경력, 과거 사고 이력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차량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차량과 1억짜리
1억 원짜리 차량을 보험을 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제공해줘야 되는 단위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같은 문이라도 해당 문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천만 원짜리와 1억 원짜리 차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나이입니다. 아무래도 20대라든지 아니면 30대 초반까지 조금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자동차 사고율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전 경력이랑도 다 관련이 있는데, 운전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좀 어린 축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면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부모님의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과거 사고 이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겠죠. 왜냐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도 3-4번 사고를 과거에 냈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러면은 낼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사고 이력도 보험료에 다 측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사실 보험금이랑 관련이 되게 높아요. 과연 이 사람이 나이가 적거나 운전 경력이 적어서 과거에 사고를 몇 번 냈어요. 그러면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금을 제공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보험금을 제공을 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 개인에 대해서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기본 보험료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에 대한 보험인지,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보험인지, 아니면 차량에 대한 보험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 로지스틱이 다 바뀌고 이제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보험을 잘 들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사고가 나면은 보통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은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사고 손해사정인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것저것 상황들을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증거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인이 이런 증거를 갖고서 어느 정도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몇 대 몇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저희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런 몇 대 몇 정도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 만약에 합의를 하면은 이렇게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공제액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 상품을 처음 가입을 할 때, 보험료를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은 공제액을 높게 하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많아집니다. 공제액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고가 나서 만약에 1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어야 100만 원이 수리를 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렇지만 공제액과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 중에 공제액이 2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자동차 수리센터에 내는 금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80만 원과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형태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보험료와 보험금을 제공을 하는데 다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기 탐지 여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 사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보험금인데, 얼만큼의 보험금을 얻냐에 따라는 어떤 보험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대인배상 1하고 2까지 그리고 대물배상까지 한 사람이면은 대인배상 1만 한 사람에 대비해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공제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공제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희가 내야 되는 금액은 적고 보험사의 입장에서 내는 보험금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험 상품, 그리고 공제액 등과 관련된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할 사기 탐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 상품의 구조를 지금까지 다뤘던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가설 세우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EDA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제 고도화된 EDA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통계적인 툴들이 필요를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데이터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데이터에 대한 단순한 통계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시각화를 통해서 보더라도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셋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그것들이 실제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 하나하나 저희 눈으로 골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보험 사기이지만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오든 간에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유의미한 변수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저희는 통계적인 기법들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툴들을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것들을 저희 데이터셋에 직접 적용을 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 특징들이 있죠. 어떤 것들은 뉴메리컬이고 어떤 것들은 카테고리컬인 변수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쩔 때에는 뉴메리컬과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같이 비교해 보고 싶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카테고리컬 변수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보고 싶은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험 사기를 탐지를 하는데 사람의 나이와 자동차의 메이크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보험 사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거는 나이는 16세부터 80세까지 있는 누메리컬한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의 제조사, 이것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컬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t-테스트, 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통계적 방법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t-테스트, 그리고 콜모그로프 테스트, 원웨이 아노바, 그리고 카이스퀘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일단 각 방법론에 대해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t-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누메리컬한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사람의 나이와 그리고 보험 사기 여부를 분석을 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건 과연 이 사람들의 나이가 보험 사기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사기 여부 OX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나이의 평균, 그리고 보험 사기를 치지 않는 사람들의 나이의 평균이 과연 다른지 저희가 이 t-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의 같은 경우는 이 두 그룹의 평균이 같다라는 거고 만약에 p-밸류가 0.05보다 크다면은 이 두 그룹의 평균이 같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운전자들의 나이는 보험 사기 OX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t-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두 변수들이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작동 원리와 같은 경우는 그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각 그룹의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두 그룹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p-밸류도 점점 더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머그래프 이제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앞선 t-테스트와 같은 유사한 테스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뉴메리컬한 변수들의 분포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다른 점이라면은 이전의 t-테스트는 평균을 비교를 했다면은 이 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두 그룹의 분포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들었던 예시를 다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나이, 즉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나이와 보험 사기를 치지 않는 사람들의 나이의 분포가 만약에 다른지 동일한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연속형 데이터이고 두 데이터가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전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미 그 두 분포를 비교한다는 데 이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작동 방식이 두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간의 최대 차이를 계산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x축의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파란 색깔 CDF는 한 0.8 정도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주황 색깔 CDF는 0.6 정도가 되죠. 이 CDF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누적해서 만든 그래프인데 이 차이가 최대한 얼마가 나는지를 갖고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이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value가 0.05보다 작아서 두 그룹의 분포가 다르다라는 결론이 이르려면은 그러면은 이 나이와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원웨이 아노바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카테고리컬 변수와 누메리컬 변수가 같이 있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전에 제가 소개드린 두 가지 테스트는 변수가 두 개였을 때였죠. 즉,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노바 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즉 n 가지의 뉴메리컬한 변수들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기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그룹들의 평균이 같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적어도 하나의 그룹 평균이 다르다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페어들끼리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페어들 중에서 그룹 평균이 다른 페어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대립가설이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노바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나이와 함께 자동차의 제조사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의 제조사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나이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죠. 그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을 이제 제조사별로 짝을 지어서 다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다르다면은 이 대립가설이 성립이 되어서 여기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노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점은 이제 적어도 하나의 그룹 평균이 다르다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이 다른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투퀴스의 HSD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전에 t-테스트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이제 t-테스트는 두 가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전에 보셨던 것 같이 아노바에서 세 가지의 변수를 갖고서 할 때는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 6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번의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p-value에 아주 단점이 있죠. 이런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뢰도 95%라 하더라도 95를 여러 번 곱하면은 점점 더 신뢰도가 낮아지죠. 이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게 투퀴스의 HSD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을 해서 그 그룹들 중에서 어떤 그룹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투퀴스의 HSD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뉴메리컬한 변수들을 확인하는 테스트들을 소개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카테고리컬 변수들의 연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카이스퀘어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스퀘어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변수들이 독립적이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변수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에 대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보이시는 게 expected frequency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카테고리 1과 카테고리 2의 전반적인 카테고리의 개수들을 바탕으로 이게 만약에 독립적이라면은 몇 개의 정도가 각각의 셀 안에 들어가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expected frequency이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actual frequency와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데이터셋에 있는 것들 중에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에 동시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각 셀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2의 x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 2의 x와 카테고리 1의 a에 모두 해당하는 값은 이제 한 개인 거고요. 카테고리 2의 x 그리고 카테고리 1의 b에 해당하는 row의 개수는 여기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ntingency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만든 expected frequency 테이블과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이 비교를 했을 때 이 차이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않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이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험 사기 여부와 자동차 제조사 여부를 갖고서 이 카이스퀘어에 넣을 수가 있어요. 과연 보험 사기 여부가 자동차 제조사 여부와 독립적인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통해서 p-value가 0.05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의 제조사와 저희 보험 사기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툴들을 활용을 할 예정이고 저희가 데이터셋에 그러면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왔고요. 우선은 이걸 하면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들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저희 데이터에 적용을 하면서 EDA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 분석을 할 때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위해서 웬만해서는 가설을 수립을 합니다. 이 가설과 같은 경우는 도메인 지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무자들이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요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한 가장 초석 단계는 무조건 필요하죠. 저희가 보험 사기를 탐지를 하는데 중요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가장 표면적으로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스타팅 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그런 통계적인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가설 후보군들을 탐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도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관련된 패키지들을 읽어와 주고요. 저희 데이터셋도 읽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편의상 다양한 변수들을 제가 생각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약간 취릿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복습 차원에서 이전에 진행을 했던 그 플러트를 그리는 함수를 활용해서 차량 관련된 변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이것들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age of vehicle을 사용을 해서 과연 이 보험 사기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툴과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펑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테고리컬 변수 2가지를 확인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contingency table과 같은 경우가 fraud 여부에 따라서 실제 age of vehicle에 들어가 있는 row들의 개수들을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들의 개수들을 여기에 이렇게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expected 즉 expected frequency를 여기서 이제 chi-square를 하면서 계산을 했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차이점을 확인을 하면서 이 p-value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chi-square 테스트를 통해서 이 age of vehicle과 보험 사기 여부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저희는 이 age of vehicle이 age of vehicle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numerical한 변수들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numerical한 변수가 없으니 한번 age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미리 펑션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는 array를 저희가 따로 쪼개줘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fraud인 것들에 age 값을 넣고요. 그리고 두 번째 array에는 fraud가 아닌 것에 age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numerical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저와 같은 경우는 t-statistics와 그거에 대한 p-value 그리고 콜모그래프 테스트와 그거에 대한 p-value를 내뱉도록 해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t-test에 대한 p-value를 보면은 0.05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콜모그래프 테스트에 대한 p-value 역시도 0.05보다 작아요. 이 뜻은 저희가 보험 사기 여부를 기준으로 사람들의 피보험자들의 나이를 분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이 두 그룹의 평균도 다르고 이 두 그룹이 갖고 있는 분포의 모양새도 다르다라는 것이 이 테스트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numerical한 테스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한 이 chi-square 테스트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까 안에 이 펑션들을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스케일러들을 저희가 가져오는데 이거를 가져오는 이유가 저희가 t-테스트를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인풋이 정규 분포임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numerical한 변수를 정규 분포화 해줄 겁니다. 그래서 array 1과 array 2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fit transform을 해주면은 이 array 두 개의 합인 array가 이 정규 분포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array와 같은 경우는 총 15,000여 개의 줄이 되는 거고요. 이 저희가 제공한 첫 번째 array 그리고 두 번째 array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age라는 저희 변수는 사실은 하나의 컬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fit transform을 해서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을 저희가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규화가 되었으면은 이제 각각의 변수들을 다시 가져올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length array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array가 있는 게 923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의 데이터셋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그룹의 데이터셋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t-테스트와 콜모그래프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펑션화를 시키면 좋은 점이 이전에 저희가 그래프 그리는 것을 자동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역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인지 아니면은 뉴메리컬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분류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for var in 이번에는 뭐 personal variable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pd.api numeric인 경우에는 그리고 fraud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rray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array 두 개를 저희의 테스트 안에 넣습니다. 테스트 펑션 안에 넣으면 fraud와 non-fraud와 fraud 두 개를 넣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값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카테고리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types is object dtype 인 경우에는 저희가 chi-square를 펑션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험 사기 여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이 variable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성별 그리고 결혼 여부 driver rating 각각의 변수 단위로 테스트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p-value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별이 유의미하고 그리고 결혼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고 나이 그리고 age of policy holder도 유의미하네요. 그리고 이전에 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 보험 사기 여부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나온 것들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p-value가 0.05 저희가 0.05를 넘어야 0.05보다 작아야 저희가 관심 있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한번 넣어줍니다. if t 그리고 이 테스트도 0.05보다 작게 나와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append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chi-square의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오면 저희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p-value가 프린트 된 값들은 저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relevant variables를 한번 추출을 해보면 지금 성별, 나이, 피보험자의 나이, 그리고 과거 클레임 사고 건수의 개수들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plot data frame을 활용을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relevant variables를 넣고 그리고 저희는 fraud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변수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와 같은 경우는 이 변수들이 보험 사기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래프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험 사기 여부에 관련해서 이거를 구분지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전에 갖고 있는 이 plot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변형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가 하나하나 변형하기에는 귀찮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의 count plot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희가 histogram 펑션을 활용을 해서 count plot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것들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서 여러 개의 플롯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저희와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 여부 OX에 따라서 다른 변수들의 바 플롯이라든지 아니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 컬럼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개의 서플롯을 만들면서 저희가 거기 안에 점차 채워나가는 형식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가 이걸 활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번 복붙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컬럼 네임과 이제 컬러 컬럼과 같은 경우는 fraud인지 여부이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 make의 바 플롯을 그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오더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엔 이제 unique value들을 뽑아냅니다. unique value가 같은 경우는 저의 컬러 컬럼이 이제 fraud인지 여부예요. 그리고 number of plot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개가 되겠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네, 2개가 되고 그러면은 make subplots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subplot을 위한 틀을 일단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fake.show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 2개의 이제 플롯을 만들어서 채워 넣는 방식인데 이걸 보여드리면 unique values라고 저희가 이미 뽑아낸 게 있죠. 그래서 fraud인지 여부 0, 1에 따라서 filter df를 만듭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fraud이 0인 값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걸 활용해서 플롯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add trace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정의해 놓은 이 figure라는 한 오브젝트 안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는 빈칸이었던 그 위치에 이런 식으로 플롯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 플롯들도 왼쪽에는 저희가 보험 사기 0인 것들이고 오른쪽에는 보험 사기 1인 것들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X축의 순서가 조금은 다르죠. 뭐 혼다, 도요타, 포드인데 오른쪽은 보니까 혼다, 도요타, 쉐보레까지 나와 있네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마지막 이 함수입니다. 이 펑션을 넣으면은
categorical order는 array 형식이고 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저희가 이전에 여기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이 순서 있죠. 이 순서대로 각각의 플롯들을 다시 재정렬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ig.show를 해서 다시 보면은 여기 보이신 것 같이 두 개가 같은 순서대로 x축이 다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두 float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 두 변수들이 각각의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뉴메리컬한 변수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개의 펑션들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plot data frame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color column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들이 여기에 이제 plot histogram의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져와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rom details to import plot data frame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personal vars랑 float 여부 그리고 이거를 color column으로도 같이 추가를 해줘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성별 그리고 결혼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식의 디스트리뷰션이 있는지 다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플러스 지금 저희가 이전에 relevant variables라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가져왔죠. 이것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자동화를 해 놓으면은 이거 두 개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대. 그러면은 실제 한번 보면서 살펴보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여성이 105명, 그리고 남성이 800명입니다.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도 2315명, 이거는 12,000명 정도가 돼서 8배 정도는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이스퀘어 검증에서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에이지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면은 저희가 가설을 세우는데 중요한 초석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클레임이 몇 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을 때 두 개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죠. 보험 사기가 0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고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지만 보험 사기인 경우에는 과거 사고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들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플러스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이거는 진짜로 차이가 있네 라고 느낀다면은 이 변수들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가설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가설들을 실제 세우면서 그 가설들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